호주 최대 항공사가 한국산 항공유로 시드니발 런던행 비행기를 띄웠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5년간 사용해온 중동산 연료를 완전히 버리고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서울에 찾아와서 기술 이전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겁니다. 석유 보유량 세계 2위인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생산 못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 셈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미국 항공사들도 유럽 항공사들도 모두 한국산 연료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영하 60도, 극한 환경에서도 얼지 않는 기적 같은 성능이었습니다. 기존 연료가 완전히 얼어붙을 때 한국산은 여전히 맑은 액체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게 된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기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시장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마이클 브래드포드입니다. 47살이고 호주 시드니 출신이에요. 지난 23년간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술을 평가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담이에요. 이 모든 일은 작년 4월 평범한 수요일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국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에너지 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국의 탄화수소 분자 재구성 기술 상용화 성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석유가 없는 나라가 정유기술 혁신을 이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유 기업들이 원유 속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재배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 항공유 생산 수율이 7%에서 1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수치는 화학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극저온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영하 6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연료가 결정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는 기존 항공유가 절대 달성하지 못한 성능이었죠. 만약 이 기술이 실제라면 항공산업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18년 전 제가 쿠웨이트 석유 투자에서 크게 실패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저는 야심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쿠웨이트의 새로운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분석 업무를 맡았을 때 저는 충분한 현장 조사나 독립적인 검증 없이 제공된 자료만 믿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제가 분석한 정제 기술이 실제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했어요. 회사에서 강등되었고 업계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아내 리사와 당시 갓 태어난 아들 제이슨을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의 절망감과 자책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일에 극도로 신중해졌어요. 어떤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검증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였죠. 이번 한국 정유기술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고서를 봤을 때부터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래서 더욱 객관적이고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보고서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정유기술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낯선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데이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했거든요. 실험 조건, 측정 방법, 결과 분석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매년 봄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죠.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에너지공사 국제협력팀장인 서준혁 이사였습니다. 서준혁 이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탄화수소 분자 재구성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한 화학 공식들과 그래프가 나왔지만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회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한정유 울산 공장에서 촬영된 장면이었는데 기존 항공유와 새로 개발된 한국산 항공유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어요. 영하 60도의 냉동고에서 24시간을 보낸 후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연료는 완전히 얼어서 고체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한국산 항공유는 여전히 맑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극지방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혁명적인 의미였습니다. 연료가 얼면 엔진이 멈춰버리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생산 수율 데이터였어요. 같은 양의 원유에서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많은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의미였죠. 회장에 앉아있던 영국 글로벌 오일의 제프리 윈스턴 전략이사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생산 비용 비교 자료가 나왔을 때는 옆 사람과 급하게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서준혁 이사는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과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시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프리 윈스턴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지,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물어봤죠. 서준혁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독립적인 국제검증팀이 한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준혁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석유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 본 데이터와 발표 내용은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음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발표를 다뤘는데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소적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파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과장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죠.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 석유업계의 거물들이었어요. 특히 독일 에너지 로비스트인 칼 하트만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과대 포장이라고 표현했죠. 제프리 윈스턴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자네도 어제 그 황당한 발표를 봤겠지. 한국이 정유기술에서 혁신을 이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은 그냥 우리 기술을 베껴서 조금 개선한 정도일 거야. 제프리의 말투에는 확신에 찬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40년간 석유업계에서 일한 그의 경험으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정유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상반된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말 과장된 마케팅일까요? 그날 저녁 아내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 당신은 18년 전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회의적인 거예요? 리사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지 사흘 후 전 세계 에너지 업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이 한국산 항공유를 사용한 첫 상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연료 효율성과 안전성 모두 기존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 운용이 가능한 기술임이 증명된 것이었거든요. 루프트한자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연료가 기존 대비 23%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독일의 칼 하트만은 즉각 성명을 내고 루프트한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도입한 결정이며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유럽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제프리 윈스턴도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영국 본사의 여러 임원들과 함께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이클, 자네는 에너지 분석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한국 기술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루프트한자 같은 메이저 항공사가 실제로 도입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신호라고도 덧붙였죠. 제프리는 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리사와 긴 통화를 했어요. 리사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18년 전 쿠웨이트 일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그게 당신의 모든 판단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리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실패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을 늘 걱정했거든요. 이번 한국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입견을 갖지 말아요. 데이터만 보세요.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리사의 격려 덕분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물론 회사 상부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아들 제이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22살인 제이슨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항공유 기술 뉴스 봤어요. 정말 혁명적인 것 같던데요. 아빠도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제이슨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말했어요. 제이슨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제 교수님도 한국 기술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거든요. 분자 구조 재배열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빠, 그런데 편견 없이 봐야 해요. 쿠웨이트 일 때문에 너무 회의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제 아들까지 과거 실패를 언급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사건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한국 출장 신청을 했지만 상부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싱가포르 지사장인 데이비드 첸은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한국에 가는 건 시기상조야. 국제검증팀이 구성되면 그때 참여해도 늦지 않아. 굳이 개인적으로 먼저 갈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라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첸은 한숨을 쉬며 허락했지만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회사의 공식 입장과 개인 의견을 분리하라는 뜻이었죠. 제 절친한 동료인 스티브 맥밀런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스티브는 호주 시드니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친구였어요. 마이클, 자네다운 선택이야. 18년 전 실수는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지만 이번엔 다르잖아. 직접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스티브는 한국 방문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 정유 산업의 역사, 주요 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최근 기술 개발 동향까지 상세한 정보였어요. 자네가 현장에서 질문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어. 도움이 되길 바라.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혁신적인 기술의 현장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쇼일까요? 답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쿠웨이트 때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18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당시 저는 30살의 젊은 에너지 분석가였습니다. 야심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그때 저에게 큰 기회가 왔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의 새로운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분석 업무였어요. 중동 지역의 미개발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활용한 대규모 정제 시설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급했습니다. 충분한 현장 조사나 독립적인 검증 없이 제공된 자료만 믿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쿠웨이트 측이 제시한 화려한 데이터와 전망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제가 분석한 정제 기술이 실제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투자자들이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회사에서 강등되었고 업계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아내 리사와 당시 갓 태어난 아들 제이슨을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해야 했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자책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리사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자라면서 아빠가 왜 다른 친구들 아빠보다 힘들어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일에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검증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요. 동료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 정유기술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고서를 봤을 때부터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래서 더욱 객관적이고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리사에게 한국 출장 계획을 말했을 때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또 18년 전처럼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도 마세요. 리사의 말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제이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빠, 이번에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사해봐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이에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싱가포르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6시간 후면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일까요? 답은 한국 현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스티브가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한국 정유 산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또한 해외 유수 대학 출신 박사급 연구 인력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투자 규모나 인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쿠웨이트 때도 겉으로는 화려한 수치들이 있었지만 실체는 달랐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근하면서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니 안전벨트를 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과 인천의 야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반듯하게 뻗은 도로들과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였어요. 공항의 첫인상이 놀라웠습니다. 청결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았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에너지공사의 서준혁 이사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울산 정유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준혁 이사의 태도에서 자신감과 진정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두꺼운 자료집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서준혁 이사는 한국 정유 산업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1970년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정유 기술만은 확보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준혁 이사와 함께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고속철도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서준혁 이사는 계속해서 한국 정유기술의 발전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모든 게 열악했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워나갔습니다. 2900년대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중동 지역에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울산역에서 나오자마자 거대한 정유 플랜트 시설들이 멀리 보였어요. 수많은 파이프라인과 증류탑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곳곳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었어요. 대한정유 본사에서 정수아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과학자인 그녀는 20년간 정유기술 연구에 매진해온 전문가였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제가 직접 저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수아 박사가 처음 안내한 곳은 연구소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분자 단위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탄화수소 분자의 구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희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수아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존 정유 과정에서는 원유 분자를 단순히 분해하거나 재결합시키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분자 자체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실시간 시연은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서 탄화수소 분자의 구조가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재조립하듯이 분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배열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제어하는 나노 기술이에요. 그래서 항공유의 최적화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수아 박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18년 전 쿠웨이트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화려한 실험실 시연을 봤었습니다. 그때도 연구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모든 게 무너졌었죠.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되살아난 거예요. 정수아 박사가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쿠웨이트 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들이요. 잠시 쉬시겠어요? 서준혁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면 된다고요. 다음으로 정수아 박사가 안내한 곳은 실제 생산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에서는 원유가 들어와서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항공유로 변환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각 단계마다 정밀한 센서들이 온도, 압력, 화학 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항공유가 5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자 재구성 기술을 적용한 후 수율이 7%에서 15%로 증가했어요. 정수아 박사가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난 6개월간의 생산 기록이 모두 일관되게 높은 수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조작된 데이터라면 정말 정교하게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제 전문가적 직관으로는 진짜 데이터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극저온 안정성 실험이었어요. 정수아 박사는 저를 특수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냉각 챔버가 있었고 그 안에서 기존 항공유와 한국산 항공유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정수아 박사가 2개의 시험관을 챔버에 넣었어요. 하나는 기존 항공유, 다른 하나는 한국산 항공유였습니다. 온도를 영하 60도로 낮추고 24시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수아 박사에게 이미 테스트를 마친 샘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냉동고에서 2개의 시험관을 꺼내왔어요.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기존 항공유는 완전히 얼어서 뿌연 고체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시험관을 거꾸로 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항공유는 여전히 맑은 황금색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험관을 흔들면 자유롭게 출렁거렸습니다. 이건 북극 항로나 고고도 비행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정수아 박사가 설명했어요. 기존 연료는 영하 30도만 되어도 결정화가 시작돼요. 하지만 저희 연료는 영하 60도에서도 완전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는 그 샘플들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어요. 아무리 데이터를 조작해도 실제 물질의 상태는 속일 수 없었거든요. 제 손에 들린 시험관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윤태민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과학자인 그는 독일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케이스였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태민 연구원은 열정적으로 기술의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어요. 촉매 시스템, 반응 온도 제어, 분자 구조 최적화 방법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탄탄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기술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쿠웨이트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의 혁신성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현장 관리자인 강철우 소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35년간 정유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거칠지만 진실된 말투에서 한국 정유 산업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저는 1988년에 이 현장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열악했습니다. 강철우 소장이 낡은 사진첩을 펼쳐 보였어요. 황량한 바닷가에 처음 공장을 건설하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외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인 엔지니어가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스스로 익혀야 했죠. 밤낮 없이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실수하면 혼나고 다시 배우고 그렇게 35년을 보냈어요. 강철우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더라고요. 박사님,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완벽주의예요. 강철우 소장이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안전사고 제로, 품질 불량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정해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그들이 보여준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 선후배 간의 존중,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까지. 이건 단순히 직장 동료가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수와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항공유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서준혁 이사도 덧붙였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 나라도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희의 진짜 목표입니다. 오후에는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박지훈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독일과 미국에서도 일해봤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진짜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박지훈 엔지니어는 실제 생산 과정을 시연해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공정 제어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개발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저녁에는 강철우 소장의 제안으로 현장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식 삼겹살집에서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술을 따르고 고기를 구워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강철우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죠. 저희가 박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비즈니스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저를 동료이자 친구로 대해주고 있었어요. 18년간 에너지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태민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처음에 한국 기술을 믿으셨어요? 아니면 의심하셨나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더 신뢰가 가네요. 윤태민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전문가의 태도 아닐까요? 정수와 박사도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과정을 박사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쁩니다. 회식 자리가 끝날 무렵 강철우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박사님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라요. 좋은 점도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심과 열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쿠웨이트 때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거짓이었죠. 이번에는 반드시 냉정하게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예상치 못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제프리 윈스턴이었어요. 그는 화상통화로 제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들이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제프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쓸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글로벌 오일을 비롯한 서구 석유 기업들은 한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갑자기 한국 정유 기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장된 성능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실었어요. 특히 독일의 칼 하트만이 주도하는 캠페인이 거셌습니다. 그는 유럽의회에서 한국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유럽연합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한국이 주장하는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지, 그리고 항공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제 회사 상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장 데이비드 첸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 한국 출장 후 보고서 작성은 천천히 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업계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네. 이런 공격적인 반응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가치 없는 기술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서구 석유업계가 진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중동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은밀하게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UAE 석유공사의 무함마드 알마이너스파티 부사장은 비공개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은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업계의 압력과 회의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8년 전 쿠웨이트 실패의 기억이 다시 한번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멘토였던 존 핸더슨 교수였어요.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 45년간 일하며 은퇴한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이클, 18년 전 자네가 실패했던 이유를 기억하나? 그때는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잖아. 핸더슨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 확실한 기술을 놓치는 실수 말이야.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 다른 편견일 수 있다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객관적 판단을 방해받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되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였죠. 며칠 후 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이 한국산 항공유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였습니다. 향후 5년간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루프트한자의 최고 경영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한국산 항공유는 연료 효율성이 기존보다 23% 이상 우수하고 극한 기후에서의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경제적으로나 운항 안전 측면에서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 운용이 가능한 기술임이 증명된 것이었거든요. 유럽 최대 항공사 중 하나가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제프리 윈스턴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거의 애원하는 투로 말했어요. 마이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자네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 칼 하트만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을 강력히 비판해왔던 그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도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경쟁 논리가 있었어요. 루프트한자가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비를 크게 절감하면 다른 항공사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한국과의 협상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위 여부는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 개인적인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계의 압력에 굴복해서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가. 그날 밤 아내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결정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진짜 혁신이었어요. 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18년 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요. 아들 제이슨도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전문가로서 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바로 그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중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항공유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검증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검증 작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파티마 알마이너스 나세르가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완전히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검증팀은 각국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며칠 후 저에게 국제에너지기구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검증팀의 부팀장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에너지 기술 평가 경력과 한국 현장 방문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검증에 참여한다는 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검증 결과가 논란이 된다면 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올 테니까요. 스티브 맥밀런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자네 인생의 기회야. 18년 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돼. 자네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 존 핸더슨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자네가 이번 검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고 있나? 이는 단순히 기술 평가가 아니야. 향후 10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될 거야. 저는 결국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과학적 데이터만으로 평가하겠다고 명시했어요. 검증팀장은 폴란드 출신의 엘레나 코발스키 박사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년간 일해온 그녀는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화상회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이번 검증은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과학적 방법론만을 따를 거예요.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는 완전히 배제할 겁니다. 다른 팀원들도 각국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인도 출신의 라지 파텔 MIT 교수는 화학공학 분야의 권위자였고, 독일의 헬가 슈미트 박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30년간 촉매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팀 회의에서 엘레나 팀장이 검증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한국 울산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할 겁니다. 실험실에서 기술 원리를 직접 검증하고 우리가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제3자 기관에서 분석할 거예요. 라지 파텔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측이 제공하는 자료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으로 실험할 수 있나요? 엘레나 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측도 완전한 투명성을 약속했어요. 헬가 슈미트 박사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한국 기술을 믿기 어렵습니다. 분자 구조를 그렇게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대규모 상업 생산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요. 검증 출발을 이틀 앞두고 제프리 윈스턴이 또 연락을 해왔어요. 마이클, 자네가 검증팀에 참여한다면서. 제발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너무 한국 편을 들지 말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칼 하트만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증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의 독립적인 검증이 한국 기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장이든 진실이든 정확히 드러날 거예요. 반면 한국 측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서준혁 이사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저희는 완전히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정수아 박사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희 기술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검증팀이 철저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어요. 검증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내 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18년 전 실수를 완전히 극복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들 제이슨도 격려해 주었어요. 아빠,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번 검증에 주목하고 계세요. 아빠가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검증팀과 합류했을 때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엘레나 팀장을 비롯해 각국 전문가들 모두 이번 검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검증 계획을 검토했어요. 생산 공정 확인, 실험실 기술 검증, 극저온 테스트, 연소 효율 측정, 경제성 분석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라지 파텔 교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은 이미 한국을 다녀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예상은 금물이죠. 이번에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해요. 헬가 슈미트 박사도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입장에서 시작할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진실을 밝혀내야죠. 모두가 진지한 각오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였어요. 공항에서 서준혁 이사와 정수아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엘레나 팀장님, 브래드포드 박사님, 그리고 검증팀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증 첫날 아침 우리 국제에너지기구팀은 울산 정유 단지로 향했어요.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거대한 플랜트 시설들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탄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 기술의 실체를 확인할 순간이 왔거든요. 대한정유 연구소에서 정수아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들, 저희는 어떤 것이든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산 과정, 기술 원리, 안전성 데이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원유가 들어와서 한국식 분자 재구성 공정을 거쳐 항공유로 변환되는 전 과정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밀도였어요. 헬가 슈미트 박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분자 제어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대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는 생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원료 원유부터 중간 생성물 그리고 최종 항공유까지 총 20개의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검증은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어요. 정수아 박사가 분자 재구성 기술의 핵심 원리를 실시간으로 시연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분자 구조가 나타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이 바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탄화수소 분자의 결합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재배열하는 거죠. 라지 파텔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가요? 정수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난 8개월간의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수율은 거의 일정했고 품질 편차도 국제 표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엘레나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검증은 가장 중요한 극저온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항공유를 다양한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영하 60도의 극저온부터 영상 50도의 고온까지 모든 조건에서 연료의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항공유가 영하 30도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할 때 한국산 항공유는 영하 60도에서도 완전한 액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고온에서의 증발 속도도 기존보다 느려서 연료 손실이 훨씬 적었어요. 헬가 슈미트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성능은 북극 지역이나 고고도 비행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네 번째 검증에서 나타났습니다. 연소 효율성 테스트에서 한국산 항공유는 기존보다 23%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었어요. 같은 양의 연료로 더 오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라지 파텔 교수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개선이라면 항공사들의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요. 저는 검증 과정 내내 한국 연구진들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은 어떤 질문에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기술의 한계나 개선할 점들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정수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기술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 생산 비용이 기존보다 10% 정도 높고 설비 투자도 더 많이 필요해요. 검증 이틀째 되는 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대규모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발표였어요. 석유 보유량 세계 2위인 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가 리야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정유 기술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비전과 일치합니다. 단순히 석유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품질의 연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발표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가격이 하루 만에 12% 가까이 급등했고 한국 정유 주식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UAE 석유공사의 무함마드 알마이너스파티 부사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우리 검증팀이 울산에 있을 때 그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그였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무함마드 부사장은 검증 현장을 참관하더니 정수아 박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UAE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단순한 석유 수출국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국가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도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표했어요. 이제 중동은 석유 수출국에서 첨단 에너지 기술의 허브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8년 전 실패했던 쿠웨이트도 한국 기술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8년 전 제가 잘못 평가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선 것이었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무함마드 부사장이 검증팀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 저도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석유 없는 나라가 무슨 정유 기술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도할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우리 중동 국가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엘레나 팀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동 산유국이 이렇게 빠르게 입장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네요. 라지 파텔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헬가 슈미트 박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 기술이 진짜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가 움직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서준혁 이사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했어요. 다만 세상이 인정해주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온 것 같네요. 그날 저녁 검증팀 회의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검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정말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검증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나고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우리 검증팀의 결론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마지막 검증은 경제성 분석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실제 상업적으로 운용했을 때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준혁 이사가 상세한 재무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어요.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그리고 기대 수익까지 모든 것을요. 놀랍게도 한국 기술은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기존보다 30% 정도 높았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 덕분에 3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라지 파텔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경제성이라면 전 세계 정유업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어요. 기술적 우위에 경제적 우위까지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검증팀 내부에서 최종 결론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헬가 슈미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 자체는 인정할 만하지만 글로벌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에너지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면 시장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반면 라지 파텔 교수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해서 발전을 늦출 수는 없죠.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엘레나 팀장은 중간 입장을 취했어요. 기술의 우수성은 확실하니까 점진적 확산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 제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부팀장으로서 제 의견이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18년 전 쿠웨이트 실패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때도 화려한 데이터와 장밋빛 전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판단했고 결과는 참담했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저를 짓눌렀어요. 만약 이번에도 틀린 판단을 한다면 제 커리어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히 검증했고 모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직접 본 기술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존 핸더슨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 다른 편견일 수 있다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교수님들, 저는 이 기술의 혁신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본 모든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물론 급속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혁신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헬가 슈미트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 말씀이 맞네요. 우리는 과학자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하죠. 그날 오후 검증팀은 만장일치로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합의했어요. 엘레나 팀장이 공식 발표문 초안을 낭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검증팀은 한국의 분자 재구성 정유 기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18년 전 쿠웨이트 실패 이후 처음으로 제 전문가적 양심을 온전히 따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도 느껴졌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정수와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의 고민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과거에 힘든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8년 전 제가 잘못된 평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 기억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있어요. 정수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박사님을 더 훌륭한 전문가로 만든 것 같아요. 신중하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분의 평가를 원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한다면 더 큰 실수가 될 거예요. 박사님은 이번에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준혁 이사가 말했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덕분에 저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뿐이에요. 진짜 공로는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 연구진들 말이에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강철우 소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 35년 노력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엘레나 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실을 선택한 거잖아요. 라지 파텔 교수도 말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똑똑히 봤습니다. 헬가 슈미트 박사도 동의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부끄럽네요.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을 버려야죠. 한국 기술은 진짜 혁명적이에요. 모두가 이번 검증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프리 윈스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마이클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프리, 한국 기술은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당신도 이제 받아들여야 해요. 제프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 리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어요. 18년 전과는 달라요. 철저하게 검증했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들 제이슨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아빠 정말 멋져요. 대학 교수님들도 이번 검증 결과를 주목하고 계세요. 검증 완료 후 2주일 뒤 제네바 국제에너지기구 본부에서 공식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관련 기관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검증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파티마 알마이너스 나세르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 결과입니다. 회장에는 각국 정부 대표와 업계 관계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팀장인 엘레나 코발스키 박사가 먼저 검증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한국 현지에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했어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우리가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제3자 기관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가 왔어요. 부팀장으로서 기술적 세부 사항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면서 한순간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23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이번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분자 재구성 정유 기술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혁신입니다. 저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들을 하나씩 발표했어요. 생산 수율 200% 증가, 극저온 안정성 확보, 연소 효율 23% 개선, 그리고 3년 내 투자비 회수 가능한 경제성까지 모든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였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석유업계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이번 평가로 그런 의견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기존 석유업계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엘레나 팀장이 답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BBC 기자가 던진 것이었어요. 이번 발견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기술 보유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죠. 발표회가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런던 증시에서는 한국 정유 기업들의 주가가 또다시 급등했고 각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리 윈스턴도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객관적 검증 결과를 존중합니다. 한국 기술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칼 하트만도 유럽의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발표 이후 사흘 동안 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긴급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 내 한국 기술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파리에서 한국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어요. 토탈에너지 같은 프랑스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유로 규모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엑손모빌, 쉐보론 같은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협력으로 전환했어요. 제임스 록펠러도 상원 청문회에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고 미국도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도 빨랐어요. 일본 정부가 한일 에너지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중국도 대규모 기술 도입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뉴델리에서 한국 기업 CEO들과 만나 인도 내 생산 시설 구축을 논의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러시아의 움직임이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시베리아 천연가스와 한국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상파울루에서 비슷한 회동을 가졌어요. 남미 최대 산유국인 브라질이 한국 기술 도입으로 정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호주와 캐나다 같은 전통적 자원 수출국들도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존 화석 연료 수출에서 벗어나 한국 기술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급속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정말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제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장 데이비드 첸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되었네.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어. 스티브 맥밀런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18년 만에 완전히 서력했어. 이제 자네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존 핸더슨 교수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가장 뜻깊었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어요. 정수아 박사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덕분에 저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가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제 검증 발표 후 한 달이 지나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에너지 정책 자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글로벌 에너지 혁신 허브 코리아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들과 기업인들로 북적였어요. 서준혁 이사가 저를 마중 나왔는데 그는 이제 한국에너지공사 부사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방문지는 새로 건설된 국제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에서 각국 연구진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미국, 사우디, 일본에서 온 연구원들이 한국 연구진과 어깨를 맞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아 박사는 이제 연구원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기술은 기존보다 효율성이 30%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재생 가능한 원료만 사용합니다. 놀라운 건 연구 속도였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기술이 또 한 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독일에서 온 연구진과의 협업이에요. 그들의 화학공학 지식과 저희 분자 재설계 기술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어요. 정수아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부산의 새로운 생산 시설이었어요. 기존 울산 공장의 10배 규모로 건설된 이 시설에서는 전 세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소장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제 저희가 세계 곳곳으로 기술을 전수하러 다니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에 가서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했고 다음 달에는 독일 시설 구축을 도우러 갑니다. 윤태민 연구원도 이제는 책임 연구원이 되어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방문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에 새로 개설된 글로벌 에너지 아카데미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어요. 수강생들 중에는 사우디 왕자와 독일 대기업 CEO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정수아 박사와의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처음 저희를 믿어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박사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진짜 공로는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이 혁신을 만들어낸 한국 연구진들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에너지 혁신 공로상을 수여한 것이었어요. 파티마 알마이너스 나세르 사무총장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의 용기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 세계 에너지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어떻게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시상식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과거에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제프리 윈스턴도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마이클 자네가 옳았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인정하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 리사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18년 전 실패가 오히려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네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제이슨도 대학원 수업을 빠지고 왔습니다. 아빠 대학 교수님이 아빠 사례를 수업 시간에 소개하셨어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범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지난 18년을 돌아봤어요. 쿠웨이트 실패 이후의 절망긴 침체기 그리고 조금씩 회복해가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떠나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로 독립 컨설팅을 하시려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은 특정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선택한 길은 독립적인 에너지 기술 평가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브라질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지역에서 개발 중인 바이오 연료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원했어요. 한국 기술 평가에서 보여준 저의 공정성을 높이 평가해서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북극 지역의 풍력 발전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평가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것이었어요. 케냐와 나이지리아 정부가 공동으로 요청한 태양광 기반 에너지 시스템 평가 작업이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만난 케냐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아프리카도 에너지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울산에서 만난 한국 연구진들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정수아 박사가 최근 성과를 브리핑해 주었어요. 브래드포드 박사님, 저희는 이제 화성 탐사용 로켓 연료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향하는 에너지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준혁 부사장은 한국 기술의 글로벌 확산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한국 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에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의 반응이 뜨거워요. 강철우 소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40년 전에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로 세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온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한국 성공의 진정한 비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수아 박사가 진지하게 답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밖에 없었거든요. 서준혁 부사장도 덧붙였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자원이 있었다면 안주했을 테니까요.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의 말에서 한국 성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빨리빨리 문화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함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효율성 추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던 거죠. 한국인들의 정문화도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윤태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만 팔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도 아낌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교육열도 한국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배출되었어요. 그 인재들이 이제 한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도 기술 혁신에 큰 역할을 했어요. 강철우 소장의 말처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가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놀라웠어요.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힘.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원 없이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개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효율성, 교육열, 완벽주의 회복력.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1년 후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에너지 혁명이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인류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북극에서는 노르웨이와 한국이 공동 개발한 극저온 연료로 안전한 항공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태양광 기반 한국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국에서 첨단 에너지 기술 허브로 변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합작으로 건설한 미래 에너지 센터를 통해 전 세계에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주요 항공사들이 한국 기술 기반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과 인도도 대규모 기술 도입으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한국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했어요. 저는 독립 컨설턴트로서 이런 변화의 현장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바이오 연료, 호주의 그린 수소, 인도의 태양광 기술까지 다양한 혁신들을 평가하며 전 세계를 다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와 기꺼이 공유하려는 마음.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유엔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저는 기조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장관들과 업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자원의 제약을 오히려 혁신의 동력으로 삼은 한국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예요. 연설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장관들은 한국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었어요. 정수아 박사, 서준혁 부사장, 윤태민 박사가 모두 참석해서 저와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정수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박사님, 처음 저희를 믿어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박사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서준혁 부사장도 덧붙였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전문가 정신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말이에요. 윤태민 박사는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들려주었어요. 이제 저희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 에너지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화성 기지에서 사용할 연료 기술도 개발 중이거든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독립 컨설턴트로서 전 세계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들을 평가하면서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을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뜻깊었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청년 과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케냐 정부의 요청으로 나이로비에 에너지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배우며 아프리카도 에너지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해준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한국처럼 절박함을 혁신의 동력으로 바꾸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들 제이슨이 에너지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저는 제이슨의 선택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배울 게 많은 곳이야.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하는 방법,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제이슨은 서울대학교 에너지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제이슨이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혁신적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빠르게 배우고 다시 도전해요. 아내 리사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환경운동가로서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주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 기술을 세상에 알린 것처럼 저도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쿠웨이트 실패 이후 힘들었던 시절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제 멘토였던 존 핸더슨 교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 저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이클, 자네는 이제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추구하게. 그게 자네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야. 교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에너지 기술들을 평가하고 젊은 과학자들을 멘토링하며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했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명예에너지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정수아 박사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이제 저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해요. 회의론자였던 제가 한국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깨달은 가치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에너지 혁명이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인류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UN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편견 없는 세상, 협력하는 미래.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요. 1년에 한 번씩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연구진들과 재회합니다. 정수아 박사, 서준혁 부사장, 강철우 소장, 윤태민 박사. 이분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어요. 지난달 울산을 방문했을 때 강철우 소장이 은퇴식을 했습니다. 43년간의 현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어요.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1988년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는 날이 올 줄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수아 박사는 이제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진짜 기적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서준혁 부사장은 한국에너지공사 차기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 에너지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요. 제 아들 제이슨은 한국에서 2년간의 경험을 마치고 돌아와 저와 함께 독립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전 세계 에너지 혁신을 평가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아내 리사는 환경 캠페인으로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쿠웨이트 실패는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어요.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전문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한국이 증명했듯이 자원이 없어도 절박함과 혁신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협력하면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태양광, 남미의 바이오 연료, 동남아의 해상 풍력. 한국이 시작한 에너지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할 겁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전문가로서 제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